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내 목숨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하나쯤은 있다고 믿어요. 그 대상이 물건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가치는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감히 누군가 그것을 평가하고 폄하할 수는 없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있었어요. 물론 옆에 있을 땐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당연하게도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소홀히 대해왔던 것 같고요. 왜 모든 것들은 제 곁을 떠나버린 후에 알게 되는지, 사람은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동물인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네요.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처음으로 한 일과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 여성이에요. 보통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사회생활을 모두 다 마무리했거나 가정주부로 지내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 커리어 우먼이에요. 누군가는 저에게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나이에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 집에서 유일한 딸로 태어났어요. 애석하게도 그 시대에 태어나 여자아이로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기도 했어요. 집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여자인 저는 당연히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키워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저 대신 남자였던 오빠와 동생에게 모든 기회를 다 줘버렸어요. 남자가 배워야만 집안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저에겐 오빠와 동생에게 공부를 할 기회를 모두 다 양보하길 바랬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다 국가에서 무상 지원을 하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를 다녀도 반드시 육성회비를 내야 했고 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물론 학교를 다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부족하다거나 오빠와 동생보다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어쩌면 그 둘보다 제가 훨씬 더 똑똑했고 책 읽는 것이 취미 생활일 정도로 공부에 관심이 많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조르고 또 조르면서 어떻게 해서든 중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 나 중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빨래도 하고 학교 다녀와서 집안일도 다 하고 할게. 딱 중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게. 응? 제발요. 난들 힘이 있냐? 여자애가 그렇게 배워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학교를 못 가서 안달이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엄마 따라서 일하고 시집갈 준비나 하면 되지. 엄마가 알았다고 해도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할 거야. 나는 네 아버지 못 꺾는다.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볼게. 엄마도 내 편만 들어주면 안 돼? 그래, 네가 아버지한테 말은 해봐라. 근데 엄만 모르겠다. 그 양반. 엄마를 설득하고 아버지에게 어렵사리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제 부탁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하루 밥 3끼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배워도 쓸데없는 딸내미까지 가르칠 여력 없다. 며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게 말을 막아버리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졸업 후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국민학교 졸업이 마지막 학력이 되었어요. 저 또한 오빠와 동생처럼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기에 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 서러움에 방에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국민학교 졸업 후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를 따라 집안일을 하고 밭을 따라 나가 팔아야 할 야채를 따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일상을 보냈어요. 그렇게 2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까지 성장을 했고 부모님은 결혼을 시킬 준비를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집 가게에 도움이 되는 집으로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셨던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나이 차이가 나는 집으로 저를 팔듯 시집 보내려 했지만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제 인생에 들어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론적으론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통해 한 몫을 챙겨보려는 마음뿐이었고, 제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이셨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다 큰 성인이었던 제가 이번만큼은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포기하듯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단 그냥 허락은 하진 않으셨어요. 너 아니었으면 우리 딸내미 저기 이장내 재취 자리로 잘 보낼 수 있었는데 다 큰 자식은 모른다더니 완전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제가 잘해주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잘 살게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내 관심사가 아니야. 우리 집 살림 미천을 자네가 데리고 가는 거란 말이야. 제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데려가면서 그 정도 보상은 해줘야 한단 말이지. 네? 어떤 보상을 해드리면 되는 건지. 나도 이장내 재취 자리도 다 망한 마당에 욕심은 안 부려. 그냥 쌀 한 가마니랑 그거 한 번 더 살 만큼 돈이나 주면 결혼시켜줄게.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팔아버리든 남편에게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중 우연한 계기로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자존심이 상해서 더는 남편을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가 안쓰러운 마음이었는지 본인도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꽤 가격이 나갔던 쌀 한 가마니를 저희 집으로 보내며 결혼을 하자고 밀어붙였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울었을 때도 남편은 내가 너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읍내에서 말하는 예물 예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라고. 알았지? 너는 그냥 나랑 행복하게만 살자. 라고 말을 했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배운 것 하나 없는 저와 결혼을 한 남편은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변변한 직업이나 학벌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집을 떠나와 남편과 좁은 방에서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행복과 자유였으니까요. 물론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일용직 사무소를 오고 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찾아서 했어요. 고작 국민학교 졸업을 한 저에게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규직 일은 생길 수 없었고,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일용직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생활을 해나갔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기회가 생긴다는 말이 맞는 건지 저에게도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일용직 사무소에서 몇 차례 대타로 일을 하게 되면서 안면을 튼 대기업 회장님 댁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일을 하던 도우미 분이 병환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우연한 계기로 저에게 그 일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온 저에게 이건 다신 없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얼른 그 제안을 받아들여 회장님 댁 가사 도우미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는 나름 그 집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에 속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여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일을 해올 수 있었기도 해요. 여자였던 회장님은 상당히 까다로운 분이라는 건 이미 소문이 파다했던 상황이었기에 가사도우미의 경우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하루 만에 잘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회장님에 대한 소문이 상당히 무성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 덕인지 회장님은 제가 일을 하는 스타일이 만족스러웠는지 별다른 이야기 없이 한 해 한 해를 보냈고, 그렇게 20년이란 시간을 함께 일을 해올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만든 음식을 매우 좋아하셔서 평소 직원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칭찬을 잘 하지 않으시는 회장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흠이 없이 일을 잘하는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칭찬을 해주셨을 정도였거든요. 아주 오래전 기억이지만 제가 회장님 댁에 정식 출근을 하게 된 첫날 처음으로 회장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었고, 그 당시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낯이 익다는 이야기를 흘리듯 이야기하시긴 했었어요. 다만 그 외에 별다른 이야기는 없으셨고, 그렇게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몇 차례 신기하면서도 의아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회장님 서재 정리를 하던 중 우연하게 발견했던 낡은 사진에 대한 회장님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서재 정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주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회장님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정리를 했는데, 그날은 서재 정리를 지시받고 청소를 하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쌓인 책들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책 속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고, 사진을 보니 회장님의 젊은 시절의 얼굴, 그리고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매우 닮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라보던 중 누군가 뒤에서 신경질적으로 그 사진을 뺏어들었고 저는 놀라서 뒤를 봤어요. 다름 아닌 회장님이셨어요. 김 집사, 내가 서재 정리를 부탁했지. 다른 내 개인적인 물건을 만져도 된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면이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겠나? 네. 저는 그냥 떨어져서 주워드린다는 게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친절하지만 차가움이 느껴지는 회장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얼굴이 빨개져 사과를 드린 후 방을 정리하고 황급히 서재를 빠져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친절할 땐 한없이 친절한 회장님이었지만 자신이 정한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곧바로 차가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론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에서 일을 하며 살아남아 왔어요. 그렇게 회장님 댁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건 우리 부부에겐 정말 매우 다행인 일이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한 그 순간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우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능력이 따라주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가진 것은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늘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아이고, 오늘은 퇴근이 조금 늦었네. 당신 정말 수고가 많았어. 내가 미리 저녁 해놨는데 저녁 먹고 씻어. 당신도 오늘 일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어? 힘들었을 텐데 뭐하러 저녁까지 이렇게 차려놨어. 난 괜찮은데. 에이,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자 기둥이잖아. 내가 능력이 좋지 못해서 결혼은 해놓고 행복하게 호강 한 번을 시켜주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서 당신 행복하게 해줘야지. 안 그래? 여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다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버는 걸로 우리 둘이 가끔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난 그거면 돼. 정말이야. 그래도 당신 나 하나 믿고 시집 온 건데 내가 또 건강하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하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처럼 건강 관리하고 건강하게 내 옆에 잘 있어주면 그거면 돼. 아유, 음식 솜씨는 좋아. 어쩜 이렇게 맛있는 걸 했어? 얼른 먹자.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해도 저는 절대 그 부분이 불만이거나 싫지 않았어요. 돈이야 건강한 제가 벌어서 저희 두 식구 밥 먹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라는 것은 유독 특이했던 남편의 질환이 있었어요. 가족력이라고 하기엔 애매할 정도로 시어머니에게는 없는 폐질환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 물었을 때는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가족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력이라고 하기엔 남편의 폐기능 질환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젊은 시절엔 관리를 하며 지냈다고 하더라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 할수록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제가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늘 위태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긴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제 나이가 40살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병원을 통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기에 남편이 저와 같이 밖에서 일을 해 돈을 벌어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남편이 나가서 일용직을 하거나 현장직 일을 하면서 숨을 잘 못 쉬도록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조금만 건강이 받쳐주는 상황이 오면 자신의 성격상 집에서 혼자만 쉬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급기야는 저에게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몰래 일을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사실을 제가 조금 빨리 알았다면 하지 못하게 막았을 거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너무 늦은 상황이었죠.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하고 저희의 기준 안에선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해왔던 제 결혼 생활의 유일한 걱정은 바로 남편의 건강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남편을 신경 쓰면서 조금만 안 좋아 보여도 병원으로 달려가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열심히 남편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도 남편 건강이 늘 걱정스럽고 불안하기만 했어요. 단순한 기우였겠지 싶은 마음으로 애써 넘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늘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고 게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불행은 예고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날 역시 회장님 댁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평소라면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아야 할 시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당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를 애써 무시했는데 한참 후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이상한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한 곳은 바로 병원의 응급실이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현재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지금 바로 응급실로 와줘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 놀란 마음에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보고조차 있고 저도 모르게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당장 폐질환으로 응급실을 갔다면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저를 지배했고요. 다행히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응급처치를 받고 난 후 입원실로 이동을 해 산소호흡기를 하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폐 상황은 폐가 섬유화로 변하면서 염증이 가득하다고 했고 이러한 염증이 모두 다 사라질 때까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고요. 그래도 남편이 큰일을 당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입원을 시작했고 저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남편 병간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 또한 남편 병간호를 하고 싶지만 당장 병원비며 남편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입원시킨 후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오히려 더 미안해했죠. 내가 괜히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을 해서 괜히 병원비까지 나가게 하고 나는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나는 진짜 다른 거 다 괜찮으니 제발 당신 건강을 잘 챙겨줘. 당신이 없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어. 맘 같아선 나도 당신 옆에서 하루 종일 지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내 마음 잘 알지? 그럼 내가 뭐 중증 환자도 아니고 정말 괜찮아. 내가 여기서 씩씩하게 잘 지내고 빨리 나와서 집으로 갈 테니 당신 마음 하나도 쓰지 마. 남편의 말에 조금의 죄책감을 덜긴 했지만 솔직히 저 역시 출근을 하지 않고 남편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긴 했어요. 하지만 휴가를 낼 수도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음을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남편을 혼자 두고 출근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 남편 병원에서 자고 출근을 반복하던 어느 날 출근을 하려는 아침 남편의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걱정스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애써 내 걱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날 출근을 했고 안 좋은 기운은 결국 그날 점심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평소엔 잘 오지 않던 병원 번호로 찍힌 전화가 계속해서 울렸고 저는 그 번호를 보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화를 끊자마자 빠르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너무 믿기지 않는 상황이 자꾸만 저에게 생기다 보니 남편에게 가는 길 내내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가는 내내 그저 남편이 제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려주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그래도 평생을 함께한 부부인데 임종은 보고 싶다는 게 제 마지막 작은 희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바람을 들어주기엔 너무 힘이 들었던 건지 남편은 제가 도착할 때까지 저를 기다려주지 못했어요. 산소 포화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지면서 남편은 숨을 쉬기가 힘들어했고 그 과정에서 발작이 일어나면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대로 심장이 멈춰버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뭐라고 벌어서 호강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애써 무시한 채 출근을 했건만 돌아오니 저를 맞이하는 사람은 이제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것들이 다 현실로 느껴지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직업도 보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남자였지만 그래도 저를 만나 가족이 되어주고 오직 저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제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 후회스러웠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던 저는 이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라도 남편을 제대로 보내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아끼고 아끼느라 좋은 옷 한 벌, 좋은 식당 한 번을 못 가보며 나중을 기약했는데 이제는 남편과 나눌 나중도 없으니 장례만큼은 제대로 치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외로운 삶이었던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제가 직접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상당히 밀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고 여차하면 잘릴 각오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 집사,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렇지 그렇게 말도 없이 일을 하다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해줘. 그건 죄송합니다. 저 오늘 남편이 갑자기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휴가 좀 쓰겠습니다. 남편 장례는 제가 직접 치러줘야 할 것 같아서요. 뭐?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김 집사도 알다시피 회장님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 준비랑 행사가 있어서 어쩌지? 네, 무슨 날인진 잘 아는데요. 저는 이번에 제대로 못해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만약 안 된다고 하시면 저 그냥 사직서 쓰고 퇴사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제가 직접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서 일단은 출근을 하시는 걸로. 실장님과 휴가를 쓰는 일로 실갱이를 하는 와중에 우연히 지나가던 회장님이 저희 대화를 듣게 되었고 직접 개입을 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잠깐,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를 관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지? 회장님, 그게 김 집사님이 갑자기 오늘부터 휴가를 쓰겠다고 하셔서. 급하게 쓸 일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요? 회장님, 저희 남편이 좀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부부 단 둘뿐이라 제가 간병도 못 해줬는데 임종도 못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휴가 쓰고 제대로 장례 치러주고 싶어요.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사직서 내고 그만두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휴가를 써야 하는 일이죠. 내가 김 집사 아니면 일을 어디다 맡기나. 알겠어요. 휴가 처리해 드릴 테니 잘 보내드리고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부고장 하나 이 실장 통해서 보내주고. 사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회장님은 특유의 변화가 없는 표정으로 살짝 놀란 듯 눈썹을 올리며 배려를 해주셨고 덕분에 남편의 가는 길을 제대로 정리해 줄 수 있었어요. 그동안 훗날을 위해 아끼고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좋은 음식, 좋은 옷 한 벌을 입히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 제일 큰 대학병원에서 제일 큰 호실을 빌려서 남편의 가는 길을 배웅했어요. 사실 저희 부부의 지인들이 그리 많지 않고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던 남편이기에 올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잘 알았지만 그래도 가는 길이라고 후회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 갑자기 누군가 들어오는 걸 느꼈고 저는 너무 놀라 입구로 갔는데 조문을 온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회장님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회장님 이곳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뭘 그리 놀래요. 장례식 조문 온 건데. 내가 아까 이 실장 통해 부고장 하나 보내달라고 했잖아. 그래도 우리가 2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조문은 와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지.
안 그래요? 아니, 그래도 저는 일개 직원인데 이렇게... 어떻게 김 집사가 일개 직원인가? 나랑 20년을 합을 맞췄으면 가족이지. 저기 화는 저기가 놓도록 해요. 생각지도 않았던 회장님의 호의와 방문에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걸 꾹 참고 함께 따라 들어갔어요. 회장님은 굉장히 넓고 큰 장례식장에 비해 아무도 조문을 오지 않아서 휑한 장례식장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표정 변화 없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허전하네. 원래 장례식장은 시끌벅적하고 즐거워야 되거든. 이 실장, 우리 직원들 오후에는 여기로 와서 식사도 하고 조문도 좀 하라고 합시다. 근무 시간으로 친다고. 아무리 그래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와서 조문해 줘야지. 회장님,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회장님은 감사하다는 이야기라는 저를 한번 바라본 후 곧바로 절을 하려 영정사진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사진을 잠깐 바라보며 절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다시 시선을 돌리더니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빛이 흔들리시더라고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봐온 회장님의 모습을 볼 때 단 한순간도 표정이 변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잠시 휘청거리는 듯한 회장님을 보며 저는 얼른 부축을 했고 괜찮냐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회장님은 자신의 눈을 비비며 잘못 본 것 같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장례식장에서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하는 고인의 영정사진을 직접 손으로 잡아서 가까이 가져가더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행동은 아무리 회장님이라고 하더라도 도를 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불쾌한 듯 저지를 하려 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제 남편 사진을 이렇게 함부로 만지시는 건 실례인 것 같은데요. 혹시 제 남편을 알아서 이러시는 거예요? 김 집사, 세상을 떠난 자네 남편이 이 사람인가? 자네가 이 사람 아내야? 그랬어? 회장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남편을 가리키며 질문을 하면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급기한 그 사진을 갑자기 와락 끌어안으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20년이란 시간을 함께 일을 해온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제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다 뭔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보다 훨씬 더 노엽게 우는 회장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회장님이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은 어떤 것도 의식하지 못하시는 듯 한참을 그렇게 흐느껴 오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오시던 회장님은 나이가 있으신 탓에 기력이 모두 다 달려버렸는지 맥을 못 추셨고 급하게 물 한 잔을 요청하셨어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 얼른 물 한 잔을 드렸고 안정이 되길 기다렸어요. 그리곤 한참 후에 겨우 나오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집사 남편이 이 사람이 맞나? 네, 회장님. 그런데 아까부터 왜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제가 계속 제 남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유일한 제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남편도 세상에 저 하나, 저도 남편 하나뿐이었어요. 세상에 오직 단 둘뿐이었다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악물고 보냈는데 결국 세상에 와이프 하나 믿고 의지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빨리 가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될 것이라면 차라리 그때 내가 너를 안 보내는 거였는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회장님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혼자 흐느끼듯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영문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아, 착한 네가 아무 죄도 없는 벌을 받고 하루빨리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야 하는 건 난데 왜 네가 먼저 부고장으로 이렇게 한 줌의 죄로. 회장님, 듣던 중 죄송한 말씀인데 도대체 지금 저희 남편 장례식장에 오셔서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아들이라뇨? 김 집사, 남편 어릴 때 사진, 아니 젊을 때 사진이라도 뭐 그런 거 없나? 자네 나랑 일하면서 남편 이야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든가? 미안하지만 남편 젊은 사진 있다면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제 남편 젊은 사진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갑 속에 저희 결혼 사진이 있어요. 여기요. 저희 20살에 결혼했거든요. 회장님의 요구에 늘 지갑 속에 깊이 간직하고 다녔던 남편과의 소박한 결혼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고 회장님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갑자기 큰 충격을 받은 듯 쓰러지셨어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사진을 보다가 쓰러진 회장님으로 인해서 상황은 갑자기 급박해졌고 쓰러진 회장님을 안고 비서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인지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용하고 외로웠던 남편의 장례식장은 회장님의 조문과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금세 떠들썩해졌어요.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회장님은 다행히 대학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곧 응급처치를 받으신 후 안정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이 안정을 찾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것들이 다 의문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회장님은 왜 내 남편 사진을 보고 쓰러진 건지,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무슨 인연이나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의문투성이로 가득했던 회장님의 그날 행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이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져 울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건 회장님이 건강을 되찾고 난 후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후 회장님의 부름으로 독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회장님은 평소답지 않게 저를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신의 회장실로 불렀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회장님과 독대를 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처음 뵙는 회장님이었기에 조금은 어색한 듯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자마자 회장님은 힘든 몸을 이끌며 일어나 저를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 그 자체였죠. 내가 직접 김 집사에게 찾아가는 게 맞는데 보다시피 내가 지금 몸이 이래서 직접 와달라고 한 거 정말 미안하네. 이렇게 대접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말이야. 아닙니다. 그때 조문도 와주시고 조의금도 많이 해주셔서 인사를 드리러 오려고 했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내 몸이야 뭐 안 좋아도 할 수가 없지. 김 집사, 내가 20년이나 내 아들의 아내를 두고도 전혀 의심도 못하고 모르고 지냈다는 게 정말 한스럽고 미안하네. 내가 면목이 없어. 네? 회장님, 외람되지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들의 아내라뇨?
사실 아주 오래전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사생아로 낳은 아들 하나가 있었고 그 아들이 바로 자네의 유일한 가족인 남편인 것 같네. 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회장님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매우 놀라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두고 회장님은 그간의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회장님 댁에는 아들이 없었고 외동딸이었던 회장님이 기업을 이어받아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정략 결혼을 통해 함께 사업을 키워나갈 집의 아들과 혼사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강단도 있고 똑똑하며 유쾌했던 회장님은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식의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절 대학까지 나온 회장님은 대학 시절 자신과 똑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을 했고 결혼도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제 남편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남자였다고 생각했고 집안의 반대 정도는 가뿐히 넘길 수 있다고 자신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반대는 극심했고 생각보다 강경한 집안의 반대에 회장님은 덜컥 임신을 했는데 오히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장님 댁에선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지우려고 하는 아버지로 인해 아이를 지키고자 가출을 강행했다고 했어요. 당신 아는 그 남자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김 집사 남편의 가진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어. 그런데 그 남자가 폐가 안 좋았거든.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필 약한 폐를 다치게 되면서 결국 세상을 먼저 떠났어. 혼자선 키울 자신이 없었고 결단을 내려야 했지. 회장님은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열심히 고민을 한 끝에 아이를 낳는 대신 자진의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회장님 댁에 서재 정리를 하다가 본 회장님과 분위기가 매우 닮고 낯이 익었던 시어머니였던 것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 역시 남편을 키우던 중 어릴 적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바람에 그리 많은 기억이 없었고 돌아가시기 전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니 남편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회장님은 회장님 아버지와 딜 아닌 딜을 한 후에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출산을 했고 태어나 엄마 품과 엄마 젖 한 번을 먹어보지 못한 아이를 그대로 데리고 가 친구에게 맡기게 되었다고 했어요. 당시 아이를 입양 보낸 후엔 절대 찾지 않으면서 일만 하고 결혼도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당시 회장님 아버지는 그런 회장님을 믿지 못했는지 회장님과 어떤 상의도 없이 몸이 회복되자마자 곧바로 강제 유학을 가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유학을 하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회장님은 유학을 간 이후에도 꾸준하게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이 소식을 틈틈이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장님 친구로부터 오던 연락이 뚝 끊기게 되었고 어떤 이야기도 없이 아이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통에 그렇게 아이의 생사도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이를 낳은 그날을 기점으로 주인 없는 잔치처럼 그날만 되면 음식을 하면서 어디서 살고 있을지 모를 아들을 위해 생일상을 남몰래 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연락이 뚝 끊겨버리니까 내가 그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알아볼 방법이 없더라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자기 아들로 키우고 싶나 보다 싶은 마음에 일부러 찾지 않고 잘 살겠거니 했던 것도 있긴 하네. 그럼 지금 회장님 사생아가 제 남편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사진 속 여자는 제 시어머니시고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린 시절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아마 그 이후로 연락이 끊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 그것조차 누가 이야기해 줄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었지. 근데 막상 아들을 찾고 나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내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나. 이제라도 찾게 된 가족인데 내가 아들에게 하지 못한 것들을 김 집사에게 대신해서 잘못을 빌어도 될까?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모든 사실들이 진실인지 구분도 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당사자인 남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회장님은 자신의 모든 솔직한 심정을 저에게 털어놓은 후 잘못을 빌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선뜻 결론이 안 나니 답변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에 저는 늘 그렇듯 지금 이 상황이 남편이었다면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을 느끼면서 이야기했을지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회장님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이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와 생각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애초에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회장님의 사과를 받고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 맞는 결정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아내이자 가족이지 남편의 인생을 그대로 다 산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생, 아니 세상을 떠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상황이 되어서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전혀 모른 채 힘든 삶을 살아온 남편이란 생각을 하게 되니 불쌍하면서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 같아선 정말 남편이 회장님의 사생아가 맞다면 제대로 된 잘못을 빌도록 하고 이제라도 남편에게 사과를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회장님의 이야기만 듣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은 정확한 부자관계부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이에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집에는 아직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제가 잠시 나갔다 들어오면 남편이 저를 맞이해 줄 것 같이 남편의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어쩌면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 인해서 물건 정리를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생각을 하던 중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 남편이 생전에 쓰던 칫솔을 집었어요. 그리고 그 칫솔을 지퍼백에 넣고 외출을 준비한 후 곧바로 회장님에게 갔죠. 회장님은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찾아온 저를 보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는 그런 회장님을 보며 회장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요구했어요. 회장님이 해주신 이야기 듣고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는 도저히 저는 이런 사실이 다 남편의 일이라고 믿지 못하겠어요. 이거 남편이 생전에 쓰던 칫솔이에요. 이거 가지고 회장님과 유전자 검사 진행해 주세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내 아들이 쓰던 칫솔이라. 키우지도 않고 한 번을 안아보지도 못했던 엄마지만 그래도 다 큰 얼굴을 보고 확신했네. 하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제대로 확인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내가 검사 진행하겠네. 회장님은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고 유전자 검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결과로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그 결과 회장님의 사생아가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유전자라는 과학적 수치를 통해 명확하게 부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자 허무하기도 하고 회장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남편이 사무치게 불쌍하기도 해서 이제는 회장님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것도 이제야 나타나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애초에 없던 사람처럼 잘 살았다면 남편도 저도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는데 제 남편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놓고 왜 이제 와서 편하게 말로만 사과를 하고 싶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도 없던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운명이 이렇게 자네를 나와 엮이게 해줬고 무려 20년 만에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과 며느리를 볼 수 있게 된 거니 그래도 사람이라면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네. 이제 와서 세상에도 없는 남편을 대신해 저한테 사과하면 그걸로 그 평생이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남편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렇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과를 받아주고 잘못을 받아줄 수 있나? 뭐든 말해주게. 저희 둘은 없이 살아도 늘 청렴했고 거짓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 회장님도 남편 스타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세요. 회장님이 직접 사회에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면서 인정하시면 그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저 사이엔 아이도 없고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준다고 한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상속을 해줄 리도 없고 뻔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 뻔하기도 했지만 저에겐 그런 돈이 큰 의미가 없기도 했고요. 그러니 이제라도 회장님의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다 밝히고 솔직하게 사죄를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모든 방식이 남편의 뜻일 순 없지만 분명 제가 믿고 살아온 남편이라면 이런 식의 사과를 더더욱 바랄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으로 제안을 하게 됐어요. 제 말을 모두 들은 회장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잠시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후 결심을 한 듯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역시 김 집사, 자네 20년 동안 같이 일하며 지내온 모습이 맞구만. 그리고 그런 자네가 내 아들의 아내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난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그동안 가슴에 돌처럼 얹고 산 자식도 먼저 앞세웠어. 그러니 자네가 아는 사죄를 못할 것도 없네. 그리고 이 정도도 하지 못한다면 나도 자격이 없지. 내가 그렇게 하겠네. 의외로 쿨하게 받아들이는 회장님의 태도를 보며 적잖이 놀랐지만 그동안 제가 알아왔던 회장님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기꺼이 하실 사람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금세 납득이 되었어요. 다만 문제는 이런 기자회견을 준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회장님의 자녀들이었어요. 당장 자신들에게 올 피해에 대해 우려를 한 자녀들은 이런 식의 사과를 할 수는 없다며 막아서며 대응을 했고 상속에 있어서도 오히려 먼저 견제를 하며 대치를 했어요.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 제 입장에서도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내 곧바로 공론화를 시킬 준비를 했죠. 하지만 회장님은 자녀들과는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잠시 고민을 하시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사죄를 약속하셨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는지 누구보다 강경한 태도로 자신의 뜻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회장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평소에 성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로선 회장님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또한 회장님은 그와 별개로 그동안 자신의 아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몫을 보상으로나마 주고 싶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로선 사과가 우선이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인정을 하고 난 후에 보상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제안을 받은 일주일 후 회장님은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개 사과를 했고 지난날의 모든 과오에 대해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셨어요.
회장님의 공개 사과로 인해서 한동안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워낙 많은 가십거리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씩 쏟아지는 요즘 그리 큰 관심사로 작용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누구나 알 법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도 나름 중견기업 정도 되는 사업의 회장님의 양심 고백에 스포트라이트를 쏘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도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 충분한 사과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나름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회장님은 이미 나이도 연로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수많은 이슈들 사이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기사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없던 일이 되었어요. 사실 기업 내에서 이런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니 그리 큰 관심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고요. 조금은 억울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저 역시 그런 일 중 하나로 어느새 잊어져 갔어요.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잊혀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저와 제 남편을 위한 사과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알고 있다면 그걸로 해결이 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런 식으로 남편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출생의 비밀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낸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를 하지 않아요. 이미 떠난 남편을 대신해서 받아낸 사과이기에 다소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건 여전해요. 남편을 대신해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을 씩씩하게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젠 정말 남편이 없는 이 세상에서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두렵기도 하고 뭔가 무섭기도 하거든요.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하루하루를 다시 일상처럼 살아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지만 참 웃긴 것이 산 사람은 또 잘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이런 말은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슬픔도 잠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기도 하고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언제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남편이 없는 이 삶에 익숙해져 간다는 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제가 싫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남편이 원하는 건 제가 씩씩하게 살다가 남편 옆으로 오는 것이라 믿고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나가 보려고 해요. 아, 회장님과의 일로 인해서 제가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만두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의 일이기도 하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 저희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껄끄럽단 이유로 일을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하니 생계를 위해 해야만 했고요. 사과를 한 이후 회장님은 저를 찾아와 마지막으로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에게 직접 하는 사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잘못도 인정했으니 이젠 늙은이 바람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나? 어떤 바람을 의미하시는지 저희는 이미 사과도 받았고 더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기 전에 후회가 돼서 그래. 그동안 제대로 해주지 못한 마음 표현으로 원하는 보상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은데 그냥 받아줄 수 없을까 해서. 그건 제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거 잘 아는데 그래도 한 번만 부탁 들어줄 수 없을까 해서.
회장님은 그동안 자신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덮고 싶은 마음에 결국 저에게 남편에게 줘야 할 꽤 큰 금액의 보상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저는 그 돈을 받아둔 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남편처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좋은 일을 하면 남편 역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기부지만 모두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할 세상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무서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꿋꿋하고 씩씩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남편은 제 곁에 없지만 그대로 늘 제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죽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남편이 그리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편의 진짜 가족들에게 기대지 않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잘 살아가다가 먼 훗날 남편에게가 자랑스럽게 잘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